좀 입을 좀 꺼줘야 돼.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제 중국 불교사에 관해서 했었어요. 인도 불교사. 그래서 인도라는 나라에서 발생한 인더스 문명과 함께 불교가 어떻게 발생이 되어서 어떻게 전개가 되어서 불교가 인도라는 나라에서 사라지는 그 역사적인 슬픔을 우리가 그 불교사 시간을 통해서 봤는데, 이제 이러한 불교가 이제 중국어로 넘어옵니다. 아쇼카 왕 때 불교가 유럽이라든지 그리스 저쪽이라든지 남방 스리랑카 이쪽으로 전파가 되면서 불교가 1차적으로 인도 밖으로 퍼져나가게 되었고, 그러다가 제4결집 카니시카 왕 때 이제 불교가 중국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되는 그러한 과정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를 한번 봐보세요. 불교가 중국으로 전래되어 오는 것은 이제 다양한 경로가 있는데, 첫째 동서교 통로로 통해서 불교가 선포되었는데 어떻게 되느냐면은 요 지도를 한번 봐보세요. 여기 지도에 보면은 이게 이제 고대 동서의 교통로예요. 교통로는 여기 여기 초록색으로 된 이 길은 비단길이라 그래요. 지금 우리가 비단길로 부르는 것이고, 그 다음이 초원길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비단길은 요 붉은색 계통이 있잖아요. 요렇게하고 붉은색으로 요렇게 쳐져진 게 비단길인데, 비단길은 길이 두 가지예요. 텐산 북로, 요건 텐산 남로라 해가지고 이 비단길은 이렇게 여기 붉게 표시된 이 부분이 비단길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바닷길이 있어요. 이 바닷길은 이제 또 바닷길로도 이렇게 불교가 전파가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또 특이한 상황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해초 스님이 이 금성이라는 곳이 지금의 경주예요. 경주를 통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 바닷길로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인도로 가게 됩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 서역까지 가게 되지요. 여러분들이 계신 지도에도 보이는데 여기 것이 좀 더 잘 보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쪽에 이런 식으로 쿠차 저 위쪽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오는데, 제가 이번에 이걸 보면서 해초 스님은 대단하다 그랬어요. 실크로드보다도 더 길고, 이게 동양 사람들과 서양 사람들의 관문이 이 실크로드였거든요. 근데 실크로드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이 머나먼 길을 근 10년에 걸쳐서 여행을 하고 살아서 돌아왔어요. 그런데 이제 중국에서 한국에 왔다는 기록은 없는데 아마 중국에서 돌아가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실크로드를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이제 여기 장안에서 이쪽에 돈항, 드루판 요렇게 하는 건 텐산북로, 요 밑으로 해갖고 호탄으로 해갖고 여기로 가는 거는 텐산 남로인데 이쪽으로 해갖고 그리스까지 가게 됩니다. 자, 여기 장안에서 로마까지예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이제 중국 불교지만은 해초 스님이 이 경주에서 흑산도, 남부, 광저우, 하이난섬, 이 베트남이죠. 말레이 반도를 통해서 부다가야로 들어가가지고 나닥으로 들어가서 이쪽에 페르시아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와서 푸차를 거쳐서 카스미르, 둔항이 돈항이에요. 란제오, 시안이라는 그 이제 중국에 여기까지 오게 되면서 이제 여기에서 마지막 기록은 있는데 이 이후에 마지막 기록은 없어요. 근데 이거를 10년에 걸쳐서 갔다 왔는데, 이때 시도를 하신 분들은 많은데 살아서 돌아오신 분은 해초 스님이 아마 우리나라 스님으로서는 처음이지 싶습니다. 정말 제가 대단하다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인도에서 불교가 중국에 어떻게 왔느냐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중국 불교사 연대표 있죠. 여기 보면은 제가 이제 후한부터 수나라까지는 도표로 그려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당, 송, 원, 명, 청 이렇게 되는데 그 당, 송, 원, 명, 청은 간단해서 놔두고 요거는 조금 나라들이 복잡한 관계를 가지게 돼서 제가 표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인도 불교사에 이어서 중국 불교사도 왼쪽에 보면은 중국의 역사를 간략하게 제가 소개를 해놓고 불교가 들어온 시대부터 아주 그냥 대표적인 것만 표시를 해놨는데 중국 불교는 크게 격의 불교라 그래요. 중국에 불교가 들어올 당시에 도교가 있었는데 이 도교의 말을 빌려서 쓰는 격의 불교 시대를 거쳐서 중국의 서역에서 역경성들이 중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불경을 번역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동진 시대에 가면은 불도직이라든지 도안이라든지 구마라지 이런 분들에 의해서 이제 격의 불교가 좀 타파가 되고 불교 사상이나 교리 같은 게 대성 경전이 많이 활발하게 연구가 되다가 수나라에 오게 되면은 이제 이게 불교가 학파 불교가 생기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당나라에 오게 되면은 학파 불교는 뭐 어떤 거냐면은 유식학파, 뭐 중간학파 이런 것 같은 그런 교리에 관한 그런 학파 위주의 불교가 만들어지다가 당나라 때 오게 되면은 종파가 생기게 돼요. 종파는 뭐 어떤 거냐면은 법상종, 화엄종, 점토종, 선종 이런 끝에 종자로 붙여진 무슨 종파는 그런 종파 불교가 생기다가 나중에 그리고 여기에 선종도 그때 생기게 됩니다. 당나라 때. 그때 당나라 때 선종이 생기면서 나중에 남송에 오게 되면은 간화스님이라는 우리가 지금 우리 선방에서 스님들이 수행하고 계신 그 간화선이라는 것이 이때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원나라가 들어서는데 그때는 이제 라마교라 해가지고 이 티베트 불교에다가 이제 이게 좀 저기 라마교는 조금 독특해요. 이때 원나라 때 라마교가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불교가 명나라에 오게 되면은 보호도 하면서 단속도 하면서 이때 선이라든지 정토, 연불 이런 것들이 좀 진행이 되다가 청나라 때 와서 선종 가운데 임재종 이제 여기 우리가 말하는 가나선이 속해 있는 임재종이에요. 이것이 성행을 하고 그리고 거사불교가 막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하다가 불교가 언제 없어지느냐 하면은 이제 중국에서 종교가 없어지는 문화혁명이 일어나요. 그렇게 하면서 중국 땅에서 종교는 씨도 없이 없어지다가 최근에 국가에 의해서 다시 불교가 살아나고 있어요. 이건 제도적으로 만든 종교예요. 막 자발적인 사람들의 불교에 대한 그런 것보다도 국가적인 차원에서 우리나라도 종교 있다. 뭐 이제 서양하고 이렇게 개방이 되고 하니까는 그렇게 종교도 없이 그렇게 막 탄압을 하는 나라라고 그러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종교를 이제 종교인을 만들어 가지고 국가에서 관리처럼 사찰도 관리를 하고 국가적인 대대적인 불사를 중국 전역에 걸쳐서 지금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도 불교가 있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중국의 불교는 이러한 형식으로 진행이 되었는데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이제 중국에 불교가 들어온 거는 후한 명제 때라고 되는데 한 기원 후 67년경에 되는 영평 10년에 이렇게 들어왔다는 설이 있는데 불교가 들어왔다는 설은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가장 신뢰가 가고 사람들이 많이 언급하는 거는 명제 때 이 구법설에 대한 자료들이 지금까지 남아도는데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은 모자 이홍론 42장경서 노자 화호경 고성정 등에 이제 언급이 되고 있는데 불교 중국 초기 전례서로서 가장 많이 이렇게 언급이 되는 것은 명제 때 들어왔다 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후한의 명제가 꿈속에서 거민을 봐요. 그래서 이게 누군가 내가 꿈에서 이렇게 노는 사람은 황금색의 거민을 봤다. 그러니까 신하가 그것은 참 서역에 있는 부처라는 아주 이렇게 깨달은 분이 있음이 났는데
그분입니다. 그러니까 명제가 그러면은 서역으로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불법을 가져오도록 해라 해가지고 그때 사절단을 보내요. 근데 이제 이 사절단을 보내는데 사절단이 이제 도중에 인도로 가는 도중에 이제 백마에다가 경전과 불성을 싣고 오는 가슴마등이라 축복난이라는 서역 스님을 만났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경전을 가지고 중국에다가 이제 절을 짓게 되는데 이게 이때 이제 불교가 중국에서 들어올 때 인도하고 중국이 이러한 상황이에요. 칠판 여기 차트를 보세요. 이렇게 표시가 된 부분이 찬드라구타하고 여기 아쇼카 왕 때 기원전 불교가 간나라 지방으로 가서 간나라에서 서기 1년에서 기원전 1년에서 서기 1년 사이에 이게 한나라 후간이라고 지금 우리가 알고 이 나라에 이때 이 시기에 여기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불교가 여기 인도에서 바로 티벳을 통해 갖고 요를 안 오고 간다라 지방을 갔다가 이쪽 간다라 지방에 있는 불교가 이쪽으로 오는데 이때 지금 간다라 지방의 불교는 이제 대성 초기에 해당이 되겠죠. 대성 초기의 불교가 이 한나라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제 보면은 불교가 전래가 될 때 지금 불교가 여기서 이까지 한나라에 왔는데 한나라에 어디쯤에 왔느냐 하면은 여기 장안에 여기 오게 되는데 여기 이게가 하남성이라고 있는데 허난성이라고도 하는데 낙양이 이 허난성 안에 보면 낙양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낙양성 심리하게 할 때 그 낙양인데 여기에 백마사가 있는데 백마사의 사진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지금도 보면 이 말이 있어요. 제가 여기를 가봤는데 이 말이 절 앞에 있어요. 이 백마를 이제 돌로 조각을 해놨어요. 이 백마의 불경이랑 경전을 싣고 왔다. 이래서 중국에는 불교가 어떤 식으로 들어왔느냐 하면은 불상과 경전이 먼저 들어왔어요. 수행은 나중에 들어와요. 누구에 의해서? 우리가 잘 아는 달마 스님이 수나라, 당나라, 그 당나라 때 그리고 이제 양무제 여러분들 양무제 이야기 들었죠? 그때 양나라 때 그때 들어오면 수당 이전에 양나라 때 보리달마 스님이 가져올 때 중국은 불교가 교학이 먼저 들어오고 수행이 나중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때 초기의 중국 불교의 특징은 어떠냐 하면은 중국에는 그 당시에 도교라는 것이 성행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에 보면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보면은 동환이라고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이 페이지에 보면은 유수가 재건한 후환이라고도 하는데 이때는 유교가 그 국가의 중심이고 서민들은 국가에서 통치 이념으로는 유교를 가지고 통치를 하고 있었고 서민들은 도교를 신행하고 신봉을 하고 있었어요. 이때 불교가 들어오니까는 이 불교는 어떤 불교가 들어왔느냐면은 아비달마라든지 대성경전이 들어왔는데 이때는 불교를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전달을 할 것인가 생각을 해보니까는 불교가 없었으니까 이 불교를 잘 설명을 하려니까 도교의 용어를 빌려서 불교의 사상을 이해를 시키는 이러한 것들을 이제 하는데 불교의 이해 방법으로서 도교의 사상이나 교리를 노장 사상이나 유교 사상 등의 전통 중국 사상의 개념을 이용해서 비교함으로써 불교를 이렇게 이해를 시켰어요. 그래서 이러한 불교를 격의 불교라고 해요. 그래서 이 시대의 불교는 격의 불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에 처음에 이렇게 격의 불교가 들어왔는데 이 격의 불교에는 이제 문제점이 많이 있게 돼요. 나중에 공의 사상을 이야기를 할 때도 이 공의 정확한 의미가 아니고 노장 사상이 많이 들어와 갖고 오해를 받기 시작하고 이런데 나중에 가면 이것도 이제 타파가 되는데 이때 이제 한역 불전들이 성립이 돼요. 중국에서 처음으로 이제 경전이 번역이 되는데 경전을 싣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최초의 한역 불전이 탄생을 하는데 누가 했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교재에 보면은 안세고라는 서역 스님이에요.
그래서 중국에 들어와 가지고 중국에서 이제 번역을 하는데 이때 불교는 아비달마하면 어떤 거냐 하면은 부파불교예요. 여러분들 부파불교 시대 인도에 배웠었죠. 그 부파불교하고 성경에 통달하였다 이랬는데 성경이라면 어떤 거냐면은 수행과 관련된 그런 경전인데 안반수의경이라는 경전을 비롯해서 34부의 40권의 불교 경전을 이 안세고라는 스님이 이제 중국에 와서 번역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 한 나라 때 또 다른 스님으로서는 이제 쿠샨 왕조의 스님인데 이 지루가참 대월지국 스님이죠. 지루가참 이 스님이 이제 후한 시대에 중국으로 와가지고 또 대성경전인 도행반야경이라든지 반주삼매경, 수능엄경, 무량청정, 평등갑경 이와 같은 경전들을 여러 경전을 이제 번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인도말로 쓰여진 경전이 한적 중국말로 이렇게 번역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는 이제 한나라 시대 상황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유교가 국가의 중심이고 그 후에 이제 서민들은 노자를 존중하는 도교를 이렇게 믿고 불로장생이라든지 이런 데 근원을 두고 있는 이런 도교를 믿고 부처님을 황제나 노자로 비유를 하고 불교가 황노의 이거는 뭔 말이냐면은 황노할 때 황자는 황제고 노는 노자의 노자예요. 그러니까 이건 황노라는 말은 도가다, 도교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괜찮아요. 도교의 가르침과 유사한 것이라고 이렇게 믿고 이걸 받아들이기 시작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일단 불교가 중국 땅에 착륙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 역사를 보면은 위진 시대라고 나와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표 처음에 보면은 삼국시대가 있죠. 위초고 삼국시대가 있고 그 다음에 진나라라고 있어요. 위초고 삼국시대 이거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삼국시대예요. 유비도 나오고 뭐 관우 나오고 하는 그 삼국시대인데 이때 총나라가 위나라를 잡아먹고 다시 오나라가 다시 이 총나라하고 같이 합쳐서 진이라는 나라를 만들어요. 이 진이라는 나라가 또다시 위에 북방에 오후 16국이 내려오면서 이 진이라는 나라는 중국에 지금은 우리말로 하면 장강이라고도 그러고 양쯔강 이남으로 내려와요. 그래서 나라를 설립을 했는데 그 시대를 동진시대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표를 한번 봐보세요. 서진이 이렇게 있었어요. 삼국을 통일을 해갖고 서진이 노란 국경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동진시대가 되면은 이 서진이 여 위에서 오후 16국이 내려오면서 동진이 여 밑으로 내려와요. 내려와서 이 양쯔강이거든요. 양쯔강 이남에 국가를 세우면서 동진 여기는 이제 오후 16국 가운데 나중에는 이제 여기 전진도 있는데 이 전진에서 우리나라 백제로 불교가 또 들어오게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위진 시대의 불교는 오후 16국 시대라는데 이때 이제 위나라에 오게 되면서 드디어 중국 최초의 출가자가 나오게 됩니다. 주사행이라고 하는데 이 위나라에서 나와요. 낙양에서 수계를 하는데 지루가참이 번역한 도행 반야경이라는 경을 이렇게 강의를 하는구나. 강의를 하긴 했는데 이따가 의미가 통하지 않는 것을 보고 260년에 반야경의 원본을 구하러 우진으로 가서 많은 25,000송의 반야경 원본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중국에 불교를 또 이렇게 전파하게 되는데 중국 최초의 출가자가 이 위나라 때 생겼고 그 뒤로 이제 계속 이제 서역에서 역경성들이 계속 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왔느냐 하면은 담마가라, 지경, 강성이 이런 사람들이 오게 되는데 이 사람들은 담마가라는 중인도 사람이에요. 그래서 낙양에 와서 계본 이때 이제 계가 들어오게 되죠. 성기 계본을 이제 역출을 해요. 역출이라는 것은 번역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이게 이때 이제 계본이 여기서 번역이 되고 그리고 이제 월지국 사람인 지겸 스님이 오나라에 왔는데 이 스님은 6개국에 능통한 스님이에요. 그래서 대아미타경, 유마경, 성공기경,
대반리 원경과 같은 이런 경전을 번역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오나라에서는 강승혜라는 스님이 이 스님은 현재 우즈베키스탄인 카자흐스탄 남부에 있는 지역에 세워진 고대 국가에서 있는 강거라는 곳에서 출생한 스님인데 오나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스님은 육도집경을 번역을 하면서 그 뜻은 이제 실천 포교에 있다고 하면서 오나라의 송건을 불교에다 기여를 시키면서 송건은 오나라의 태조죠. 기여를 시키면서 강남에 처음으로 근초사라는 절을 건립한 것을 아주 이제 강남 이북에는 강북에는 백마사가 처음 세워졌는데 이남에는 근초사가 처음으로 이제 또 절이 생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범패라고 아는 거 있죠? 요즘 우리가 뭐 큰 행사를 하거나 큰 의식을 할 때 범패하는 의식하는 스님들을 모셔오게 되는데 그 범패가 이 시대에 만들어지게 됩니다. 위진남북조 시대. 위진 시대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중국 불교사 연대표 보면은 5호 16호과 동진 이렇게 되어 있는 이 시대를 위진이라고 해요. 이 시대에 범패가 이제 어산 범패가 만들어지는데 위나라 문제의 동생인 조식이라는 분이 어산이라는 산둥성에 있는 어산에 다니는데 공중에서 범범이 막 울려오는 것을 걷고 그것을 갖다가 화답하여 범패를 지었다고 하는데 이때부터 이제 범패의 시초가 돼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도 이 범패가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진 위진 남북조 시대 그 위에 동진은 밑에 있는 것이 동진이고 요 위에 왼편에 진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죠. 265년부터 316년에 해당되는 것이 서진인데 이 서진은 이제 위가 촉을 명말시키고 위의 재상인 사마염이 제의를 빼서 낙양의 도읍을 통하고 진이라고 했다 하는데 이때 이제 그 이후에 진은 북방 포족이 남아함에 따라 어떻게 밑으로 내려가고 그 위에 56국이 서고 밑으로 내려온 진의 일부는 동진을 금육하는데 약 50년간을 서진시대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 시대의 사상은 어떠냐면은 노장 사상이 특히 장자의 연구가 승행하고 많은 사람들이 장자의 추석서를 서술하고 중림치련으로 대표되는 청담의 명사가 활약하고 자유로운 사상이 이렇게 주류를 이루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중림치련은 뭐냐 하면은 중국이 위진의 정권 교체기에 부패한 정치 권력에 등을 돌리고 중림 대나무 숲이죠. 거기에 모여서 거문구나 술을 즐기면서 청담으로 세월을 보낸 7명의 선비를 중림치련이라는데 이 사람들은 노장의 무의사연 사상에 심취했던 당시의 지식인들입니다. 이 중림치련 이런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일반 민중들 사이에 중국에서 이렇게 흐르고 있을 때 불교에서는 축법호라는 이제 스님이 이 시대에 등장을 합니다. 이 스님은 도남에서 출생했기 때문에 월지보살 또는 도남보살이라고 하는데 이 스님이 이제 광찬, 반야경, 정법화경 이런 것들을 번역을 하는데 이 정법화경이라는 경전은 대성불교 경전의 주요 경전으로 처음으로 중국에 전해져 온 법화경 연구 이걸로 인해서 법화경 연구가 배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법화경의 한 품은 지금도 우리도 기도하고 있잖아요. 관세음보살 법무품에 의한 관음신앙이 이때부터 이제 중국에 유포가 되기 시작을 해요. 중국에 관음신앙이 드디어 이 축복보 스님에 의해서 중국에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대도 아직 격이불교 시대고 이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격이불교는 어떤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의 역사가 5호 16국 시대로 들어가는데 이때 제가 말씀드렸죠. 5호 16국은 저 북방에 있던 호족들이 내려와서 장각, 양쯔강 이북에다가 나라를 세우고 서진에 있던 진국의 사람들이 양쯔강 이남으로 오면서 동진을 세웠다 하는 이런 데인데 이때는 이제 불교계에는 불도진과
도안이라는 스님의 출연으로 인해서 불교 사상과 교리가 연구화되는 그런 계기가 돼요. 이 불도징이라는 스님은 저 부자라는 나라의 서역의 스님인데 한 38년 동안 이게 중국에 머물면서 불교 공부에 아주 힘을 썼는데 이 스님은 신통술이 뛰어났어요. 그리고 이 스님 문도의 문화에는 10,000명이나 가까운 문도생들이 있고 이때 사찰도 893개나 세워졌다 그래요. 불교가 이때 막 일어나기 시작을 했죠. 그리고 이 스님의 유명한 제자 가운데 동진, 도안, 법화, 축법화, 법수 이런 사람들이 이때 있는데 이 불도징 스님이 계실 이런 시대에 한인들의 출가가 이제 허용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도안 스님, 이제 불도징 스님의 제자이죠. 이 도안 스님이 이제 딱 나와서 보니까는 이 격이불교 이거는 우리 불교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갖고 격이불교를 배척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도 그 한계는 아직 극복하지 못해요. 그리고 이제 이 도안 스님은 공을 일체 제법의 본성의 공적이라고 풀이를 하면서 구마라집에 의해 전해지는 용수의 사상을 이해하는 근저가 되는 이러한 사상들을 이제 펼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이 스님이 도안 스님이 불교를 번역하려는데 오실본 삼불력이라는 것을 추천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여기 한번 보세요. 5가지 오실본은 번역 과정에서 원본의 형태를 읽어서도 허용하는 한번 보죠. 이렇게 크게 해서 보여드릴게요. 오실본은 뭐냐면은 5가지는 읽어도 괜찮다. 번역하는 과정에 있어서 5가지는 그 원본의 형태를 읽어도 허용한다. 하는데 뭐냐면은 첫 번째 산스크리트어와 중국어는 어순이 반대이므로 어순을 바꿔도 된다. 영어하고 우리말하고 어순이 바뀌었듯이 여기도 그런 거예요. 그리고 범어경제는 실질적인 내용을 잘 받거나 중국인들은 글의 꾸밈새를 좋아하므로 이 중국인에 맞게끔 이렇게 글의 꾸밈을 좀 바꿔도 된다. 그리고 번보는 반복이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적당하게 재량에 따라 계속 반복되는 것은 생략할 수 있다. 그리고 번본에는 번잡스럽게 느껴지는 설명문이 많은데 한역으로 할 때는 간략하게 생략해도 된다. 번본은 단락이 바뀔 때마다 앞에서 서술한 것을 다시 또 추가해가고 또 반복하는데 이거는 없애도 된다. 그런데 번역을 할 때 원본의 형태를 절대로 바꾸면 안 되는 3가지가 있는데 뭐냐? 첫째, 시대의 풍속에 따라 문장을 고칠 수 없다. 요새 유행하는 말로 그 문장을 쓸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기분이 안 좋다. 문장에 본래 그래 있었다 하면 요새 말로 기분이 꿀꿀하다. 이런 식으로 못 고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인의 말씀을 세속적인 데에 맞추어서 고칠 수 없다. 그런 표현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세에 천박한 사고로 부처님의 말씀을 고칠 수가 없다. 요 3가지를 기치는 절대로 바꿀 수 없는데 요 5가지 정도 어순이나 반복되는 것을 좀 생략한다. 이런 것은 된다고 이제 이 스님이 이렇게 도안 스님이 이렇게 추천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시대에 정말 우리 불교계에서는 정말 대가의 구마라집 스님이 이제 드디어 등장을 하는데 이 구마라집 스님은 이제 우리가 불경을 번역을 할 때 구마라집 스님을 빼놓고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불경은 번역되는 시기에 따라 고역, 그 다음에 구역, 신역으로 나는데 고역은 어떤 거냐면 구마라집 이전의 스님, 구역에는 구마라집 스님과 진제 스님이 되는데 이 시대의 구마라집 스님 같은 경우는 특히 문체가 매끄럽고 아름다우며 의역을 잘 해갖고 우리가 읽기도 쉽고 내용이 아주 그냥 한눈에 쏙 넣기게 뺄 거는 빼고 딱 핵심만 말해 나왔어요. 그래서 일반 대중들이 쉽게 불경에 친속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그 점은 지금까지도 호평을 받는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은 산스크리트 원문에 없는 부분에 자기 자신의 견해를 덧붙이거나 번잡한 것을 삭제하고 번역하였고 불전의 원래 의미를 조금 알기 힘들다 하는 이런 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신역은
구역과 신역을 구분을 하는 것은 우리 삼장법사에 나오는 현장 스님 있죠. 그 현장 스님 이전은 구역, 그 현장 스님부터는 신역이라는데 대부분의 산스크리트를 중국어로 번역했었는데 이 구역은 임의로 삭제하고 생략하고 막 자기 마음대로 주석도 붙이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은 문제점이 다양한 해석을 나올 수 있어갖고 문제가 된다 해서 현장 스님은 이런 것은 이건 안 되겠다 해서 직접 인도로 가세요. 인도로 가서 산스크리트 원문을 직접 배우고 가지고 와서 정확하게 있는 그대로 10번을 반복하면 10번 그대로 반복해서 번역을 해요. 그래서 현장 스님은 원전에 충실한 번역을 하고 구마라지 스님은 번역보다는 이제 그 다양한 그것보다 핵심만 말해가지고 이렇게 번역한 게 있는데 현장 스님의 번역은 구마라지 스님의 번역보다 불교 수료에 대한 통일성이나 체계성이 좀 높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 외에도 이 구마라지 스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불경을 본래 뜻에 맞게 번역을 하면서 격이 불교가 구마라집 스님 때에 와가지고 이제 극복이 돼요. 드디어 이제 구마라집 스님이 격이 불교를 타파를 하고 정확한 불교를 이제 설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 이제 대단히 많은 경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교재에 보면은 79, 384권을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때 이 구마라집 스님 같은 경우에는 후진에서 국사로 예우를 하고 역정당도 이렇게 지어서 이렇게 드리고 장안대사라는 절도 지어서 건립을 해갖고 하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대승의 논서가 처음으로 중국에 전해져요. 삼론종, 성실종 등의 종파가 흥기하게 되는 근거가 되는 이 대성논부가 이 구마라집 스님에 의해서 전해지고 이 밑에 글출한 제자들이 나오는데 성조, 도생, 성애, 도융, 해관인데 특히 이 성조 스님은 우리 불교 선종의 제3조예요. 달마, 해가, 승찬, 도안, 홍인 이렇게 나가는데 이 선종의 3조에 해당이 돼요. 이 성조 스님은. 그리고 구마라집 이후에 인도 불교의 경론이 속속 수입이 되면서 특히 대반야경이라든지 법화경, 화엄경, 열반경 등의 대성경전 연구가 이때 활발하게 됩니다. 이 제가 잘못했어요. 선종의 3조는 승찬이에요. 이거 제가 정정합니다. 성조 스님은 누구냐 하면은 조론을 지은 스님이에요. 조론. 이 조론이라는 것은 반야부 경전에서 설한 공의 이치를 논한 책인데 만유 제법이 자성이 없이 모두가 공한 것이나 그것은 상대적 공이 아니라 절대적인 묘공이라고 주장해서 공을 천명한 내용의 이 조론인데 이 조론을 이해를 했다 하면 불교를 완전히 이해를 했다고 할 수가 있는데 이 조론은 너무 어려워서 지금 현재까지도 강의를 할 수 있는 분이 몇 분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몇 분이 이 조론을 강의할 수 있을 정도로 되게 어려운 건데 이때 후진의 성조 스님이 이러한 것을 저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동진에 이제 해원선사가 나오는데 이거 여산에서 많이 사셨다고 해서 여산 해원선사라고 하는데 이 스님이 이제 지은 문답 구마라집 스님과 여산 스님이 사이에 오고 간 문답을 지은 대성 대의장이라는 책이 아주 유명하고 이 스님은 이제 백년결사를 이렇게 하기 시작을 해요. 이때 처음으로 이제 수행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보리달마 스님 이전에 이 해원선사에 의한 수행이 이렇게 기초가 되어서 중국의 수행이 이때 조금 이제 뿌리를 내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는 해원 스님의 백년결사는 어떤 거냐면은 서방 정토의 왕생하기를 추구하는 미타 신앙 운동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이제 불교 신앙이 점차로 일반 사회에 보급이 되는 계기가 되는데 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왕생하기를 추구하는 미타 신앙 운동이라 해갖고 연불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스님은 요 밑에 4번에 보면은 반주 삼매경이라는 경전이 있잖아요.
이 경전은 지루가청 스님이 번역한 건데 이 반주 삼매경의 기초를 둔 성관과 같은 선종 수행법의 일종이에요. 그 뒤쪽에 보면은 반주 삼매경에 관해서 이렇게 있잖아요. 이 불교의 수행은 크게 두 가지가 나눠져요. 삼매를 닦는 수행, 그 다음에 지혜를 닦는 수행. 삼매를 닦는 수행은 해라고 표현이 되고, 그 다음에 지혜를 닦는 수행이 해라고 표현이 되고, 삼매를 닦는 수행은 지라고 해서 지관 겸수 뭐 이런 말 우리가 많이 쓰죠. 근데 관이라고 할 때는 이게 지혜에 해당이 되는데, 이때 이제 이 스님께서 하신 수행은 어떤 거냐 하면은 부처님을 이렇게 염하는 거예요. 부처님을 염을 해서 이 앞에 부처님이 이렇게 계속 이렇게 앞에 이렇게 성성하게 부처님께서 이렇게 부처님을 수행이 주제로 삼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 현전삼매, 반주삼매를 얻으려면은 신심이 있어야 되고 게으름이 없이 정진을 하고 지혜가 수성해야 되고 선지식을 가까이 해가지고 수행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이 여산 스님의 또 유명한 것들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이때까지는 스님들이 오면은 왕에게 머리를 굽혔어요. 근데 이 여산 스님이 뭐라 그러냐 하면은 사무는 지배자인 왕에게 예경을 낼 필요가 없다고 해가지고 그 당시에 사문 불경 왕자론을 갖다가 천명을 함으로써 국가 권력으로부터 종교의 자유를 주창한 아주 유명한 스님이에요. 그래서 이 스님은 그 전까지는 무조건 왕 앞에 머리를 굽혀야 돼, 스님이. 근데 이 스님부터 우리는 왕이 신하가 아니다. 우리의 출가 사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왕에게 머리를 굽힐 이유가 없다 하면서 이렇게 주창을 한 스님인데, 이것을 아주 유명하신 분이에요. 여산해운 스님이. 그리고 이제 해원의 제자인 도생 스님이 도노 성불성을 주달하는데, 이때 그리고 일천제도 성불을 할 수 있다 했는데, 일천제는 뭐냐면 아무리 수행해도 깨달을 수 없는 바보천치를 일천제라고 해요. 이런 사람도 성불을 할 수 있다 이러니까 그러고 도노 성불을 뭘로 깨달을 수 있다 하니까는 그 전까지는 성불에 대해서 도노설이 없었어요. 점수설이 있었는데, 이러니까는 그 당시에 난리가 났어, 교회에. 그런데 나중에 단무참 스님이 이제 번역한 대반열반경이라는 것이 이렇게 역출이 됨으로 인해서 이 스님의 주장이 그러지 않았구나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이때 현장 스님과 법현 스님, 해초, 의정 스님의 이렇게 4대 여행기가 있어요. 스님들이 이제 여행을 하면서 불교에 관한 그 당시에 사상이라든지 이런 것을 적어 놓은 건데, 이것을 이제 4대 여행기라고 하는데, 그거 아주 유명한 것들이죠, 그죠? 특히 우리나라 해초 스님의 왕 오천축 국조는 아주 대단합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다시피 10년에 경주에서 출발해서 저 남쪽으로 해가지고 해로를 따라서 베트남을 이렇게 거쳐서 인도로 가서 서역까지 갔다가 다시 중국에 들어오게 되는 그 10년에 걸친 여행의 내용을 왕호 천축국전이라는 것에 담겨놓았고, 그 다음에 이제 당나라의 현장 스님이 대당 서역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손오공과 그 현장 법사 이야기 나오는 서유기에 이제 모태가 되기도 했죠. 그리고 이제 그 시대에 또 다무참이라는 스님이 있는데, 이 스님은 아주 이제 좀 불운한 스님이에요. 이 스님은 중인도 바람문 출신인데, 어려서부터 이제 출가를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이 스님이 아는 것으로는 그 당시 구마라집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구마라집에 버금가고 또 주술의 능하기로는 아까 불도진 스님이 신통술이 많다 그랬잖아요. 그 신통술에 많은 불도징의 법을 필적한다고 했는데, 이 스님이 너무 이렇게 실력도 좋고 신통도 있고 하니까 그 당시에는 이런 스님들을 모시려고 전쟁이 일어나요. 구마라집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인데, 부기의 태무제가 다무참을 이제 부기로 모셔달라고 하니 그때 당시에 부기가 힘이 셌어요. 근데 이 스님은 풍량에 계셨어요. 풍량에 있다 보니까는 풍량에 이제 저거 몽순이라는 그 지배자가 거절을 못하고 보내주기는 싫은 거야.
그런데 일단 가라 해놓고 가는 길에 사격을 갖다가 보내갖고 이 스님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이 스님이 너무나 참 비운의 역경가라고 우리는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불교가 우리 집 남북조 시대를 거쳐서 이제 불교가 이제 남북조로 오게 됩니다. 남북조는 어떤 시대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역사 연대표를 보면은 중국의 북위와 동위, 북제, 서위, 북주 있고 송, 제, 양, 진 이렇게 있는 나라 있죠. 이 시대를 남북조 시대라고 해요. 제일 첫 페이지 보면 있어요. 표가 있죠. 그리고 이제 양무제 우리나라가 양무제 우리가 이야기 많이 하는 보리달마 스님 나오는 그 양무제가 이 양나라 밑에 있는 이 양나라에 이제 오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강남 지방은 한민족에 의해서 통치가 되고 그리고 위쪽에는 이제 오호신중국이라고 호족들이 내려와갖고 이렇게 여러 나라를 세우고 또 다시 바뀌고 하는 그러한 과정을 겪는 한 150년간의 남북을 통일하기 전까지 이런 이야기인데 이때는 이제 불교는 어떠냐면은 한양불진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연구가 되고 각종 경론이 이제 번역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여기 때 불교 학파가 성립이 돼요. 이때. 그동안에는 그냥 불경을 번역만 했는데 불교 학파가 되고 그리고 이 시대 때는 격이 불교가 배척이 되고 불교 본래의 해석으로 돌아가는 의해 불교가 최전성기에 이루어지고 도교와 많은 대립을 하고 이 시대에 또 불교가 문화가 엄청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보리달마 스님이 중국에 도착을 하면서 수염이라는 것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이 시대에는 국가 권력의 불교 통합이 두 번이나 있었어요. 북위의 태무제 때 패불이 한 번 있었고 북주의 무제에 의한 품은 이 수나라 되기 전에 위에 보면 북주, 북제 있지요. 이때 이제 여기서 불교에 대한 탄압이 엄청난 탄압이 일어나게 되는데 먼저 이제 그 남조의 송나라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송나라는 여기 앞에 보면은 이렇게 있어요. 요 북위가 여기서 요 위를 이제 다 잡고 있고 여기 송나라는 이 양쯔강 이남은 지금 장강이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여기다가 이제 도읍을 정해서 북조는 화북을 통일한 북위와 뒤를 지은 유목민족의 원조고 남조는 강남에 세운 동진과 뒤를 지은 송제, 양친의 한족을 이제 남조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때 이제 불교에서 좀 전에 말씀드린 이런 일들이 있는데 남북조 시대 때 제가 불교 문화가 많이 발달했다 그랬잖아요. 이때 한번 봅시다. 이때 이제 중국에도 불상이 생겨요. 이 시대 때 불교 남북조 시대 이제 불교 미술이 많이 발달되는데 인도 불교는 좀 사실적이고 사람 모습을 하는데 좀 이렇게 사유하는 듯하고 표정이 좋은데 중국 불교는 좀 네모져요. 얼굴이 좀 길절하고 신체가 또 이렇게 날씬하고 그리고 옷을 한쪽만 이렇게 하는 거를 평견이라고 하고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덮치는 거를 통견이라고 해요. 우리 부처님 같으면은 편견이에요. 근데 요렇게 옷을 요렇게 양어깨를 다 걸친 걸 통견이라고 하는데 이런 통견을 하고 있고 신체가 날씬하고 좀 헐렁헐렁하면서 옷이 좀 두꺼워요. 그죠? 요 주름을 보면 옷이 두꺼운 거 보이죠? 그리고 이제 이때 이제 좀 중국적인 얼굴이 이렇게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이게 북위 시대의 반바사유상인데 그 다음에 보면은 북위에 보면 여기 때도 뭐 얼굴이 이제 길쭉하면서 채색도 들어가고 광배가 이렇게 나오고 여기도 보면 얼굴이 좀 길쭉하죠. 옷이 이렇게 통견이고 두껍고 여기 이제 협시불이 있으면서 이렇게 되는데 그리고 이때는 중국에도 석불이 많이 생겨요. 4세기경부터 8세기경에 성행하는데 이 서남 지역이 집중이 되었는데 최초의 석굴 사업은 도남 막고굴을 비롯해서 운광석굴, 낙양의 용문석굴이 아주 대표적인데 도남의 막고굴 같은 경우는 세계 유네스코에서 제정한 세계 문화유산에 등재가 되었고 고대 서역행에서 이쪽으로 오는 요충지였어요. 그래서 중앙 실크로드의 관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녀 낙준이라는 스님이 발착을 해갖고 1000년에 걸쳐서 조성이 되는데 후기 수담시대 11개의 왕조에 의해서 1000개 정도의 굴이 형성이 되는데 지금은 요 정도 한 492개 정도만 제 모습을 가지고 있고 중국의 채소는 뭐냐면 색칠한 소조 아까 이렇게 부처님한테 색칠도 하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초기 석굴 불전의 본생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내용 한번 보여볼게요. 막고굴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바위거든요. 바위를 이렇게 파가지고 이렇게 불을 만들었는데 안에 보면은 본생도 북량시대 때 종성이 되는데 채색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열반도 북주시대 때 만들어진 거. 그 다음에 막고굴에 이렇게 굴을 이제 채색을 해갖고 부처님도 조생을 하는데 채색을 엄청 했어요. 인도에는 이런 거는 없었어요. 그냥 불만 있었는데 이런 이 벽에도 천장에도 다 채색을 한 도남불교 그리고 막고굴의 칠준상 이건 당나라 때 조성이 된 거예요. 이 관세음 보살상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아주 당나라 시대의 미술의 글작품으로 당나라 시대의 그 도남막고굴을 대표하는 가장 아름다운 보살도 지금 칭송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불 채색 조각이 아주 특이하고 사실적이고 그래 이때는 퉁퉁하고 살집이 있어요. 그죠? 이렇게 그리고 자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남북쪽에서 이제 송나라 불교가 되는데 이 송나라 보면은 여러분들 교재를 한번 보세요. 구마라 집의 문화인 해연, 성도 등이 예우를 받고 이 해림이라는 스님은 국정에 드디어 참여를 하게 돼요. 스님이 이제 국가의 정책에 관여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스님을 흑의의 재상이다. 흑이라는 것은 검은 옷을 입고 있는 스님들이에요. 그래서 이걸로 미루어 볼 때 중국에는 옛날에 처음에 스님들이 잿빛 옷을 입는 것 같아요. 색깔이 좀 진한 것. 그리고 이제 송나라의 구나발타라라는 스님인데 이 스님은 중인도 사람인데 해로로 중국에 오신 분인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에 좀 오타가 났어요. 그게 장아함경이라고 되어 있죠. 이게 잡아함경이에요. 이게 이제 오타가 났어요. 한문도 고쳐야 됩니다. 잡. 그리고 승망경이나 과거, 현재, 인과경 같은 경전을 하고 이때 이제 구나발타라 스님이 능가경이라는 경전을 이렇게 역출을 하는데 이 능가경은 거기에는 없는데 적어놔도 됩니다. 이 스님이 번역한 경전에 능가경이라는 경전이 있는데 나중에 이 경전이 중국 선종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돼요. 달마 스님이 이조 해가 스님에게 법을 전할 때 함께 전해준 경전이 이 능가경이에요. 여러분들 능가경 수업 혹시 들었나요? 아직 안 들었어요. 나중에 주지 스님 아마 능가경이나 이런 거 경전 하실 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네 권으로 된 이 경전이 이거 중국 선종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스승이 제자에게 법을 인가할 때 이 경전도 함께 전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나라는 이때는 이제 불교에 대한 조예가 깊어갖고 이 고나라 무제의 태자인 문해태자라는 소사령 같은 분이 불교의 기의를 하여서 고성을 초빙을 하고 연구를 하고 강의를 하고 하면서 이때 이제 불교가 발전을 하게 되죠. 그때 이 당시의 번역가로서는 담마가타야사라든지 이런 분들이 쭉 있는데 법화경, 배교경, 성경률, 비바사론 이러한 것들이 이때 이제 번역이 됩니다. 그리고 양나라, 양무제가 이제 드디어 이제 역사에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양무제는 불교 신앙은 역대 제왕 중에서 가장 으뜸이에요. 그리고 이때 이제 그 당시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도교를 믿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양무제는 불교를 신앙을 해가고 사도 봉불식이라고 했잖아요. 이건 뭐냐면 사도 버릴사 도교를 버리고 봉불 부처님을 모시는 의식을 하는데 이때 어떻게 했냐면은 이게 한 504년에 일어난 일인데 4월 초파일을 맞이해가지고
스님들과 제가 불자들 2만여 사람을 인소거를 해가지고 궁전에 이 양무대는 궁전에다가 법당을 지었어요. 2,000불당을 지었는데 그게 중원전이라고 하는 데에서 이 사도 공불식을 거행을 하게 돼요. 그리고 막 그 불교를 갖다가 좀 더 많이 이렇게 하고 뭐 불사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하니까는 도가를 폐하고 도사를 환속을 시키고 막 이렇게 해요. 그렇게 해가 불교를 좀 옹호를 하려니까는 불교에 대한 반발이 많잖아요. 이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서 제사 지낼 때 살아있는 생물을 죽이지 말라. 그리고 고기와 술을 끊으라고 공표를 하는데 이때부터 중국 불교의 채식 불교가 시작이 돼요. 그 전까지는 중국에 그러면 고기를 다 먹였다는 얘기잖아요. 이 양무제 때 그리고 양무제 자기도 지켜요. 이걸 끝까지 자기가 임금인데도 이걸 지켜요. 단주, 육무, 술을 끊고 고기를 끊으라고 공표를 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스님들이 술과 고기를 못 먹게 되는 거예요. 그 전부터 스님은 술을 못 먹었는데 고기는 먹었다는 말인 거였죠. 그리고 이제 무차대회라는 큰 불교 그 대회를 열어갖고 이제 불교의 자비평등의 자비정신을 다 이렇게 승속을 구분하지 않고 이렇게 크게 벌리는 그런 무차대회도 벌리고 이렇게 해갖고 양무대가 불교에서는 아주 대단한 일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양무대 때 그 이야기가 우리가 많이 알죠. 저기 달마 스님이 딱 이제 서역에서 오니까 제가 이렇게 불사도 많이 하고 불교를 위해서 이렇게 일을 많이 했는데 제가 복을 얼마나 됐느니까 달마 스님이 뭐라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네가 지은 공덕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이 양무대가 열이 확 나가지고 막 난리가 나는 그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역사적인. 그래서 이제 있던 양무제가 이렇게 했고 이 양나라에서는 진제 스님이 또 근데 아주 유명한 인도에서 온 스님인데 양무제의 초청으로 이제 중국에 와가지고 석대성령, 대승기신령, 금강문경, 석대성론석과 같은 뭐 이런 다양한 유심론, 삼오성론, 아비달마 부사론석 같은 이런 것들을 계속 번역을 하고 이때 섬론종과 구사종을 낳게 해서는 유시각 연구의 단서가 되는 게 이제 이 진제 스님에 의해서 됩니다. 이 섬론종의 개조가 되는 진제 스님은 인도 유시각파의 이제 무착 스님과 세친 스님의 학설을 체계화해갖고 중국에 수입하고 소개한 스님으로서 아주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나라, 요 진자도 오터가 있어요. 157페이지 교재에 보면은 진의 불교 일어났잖아요. 이 진인데 여러분들 역사연대표 한번 봐보세요. 그게 보면은 수나라 앞에 진나라 있죠. 여기 좀 붉은색으로 557년에서 589년 이 진자로 바꿔야 됩니다. 그 교재에 있는 진자가 이 진나라는 동진시대 할 때 이 진자예요. 진나라 할 때 그 앞에 진자예요. 이게 지금 오타라고. 이게 지금 오타야. 저는 이제 교재에 있는 대로 옮겨놨는데, 이게 오타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이 도표 있잖아요. 이 도표에 있는 이 진자가, 이게 동력동자 앞에 이 방구 붙는 거 있잖아요. 이 진자가 이제 이게 한글로 하다 보니까 똑같아가지고 오타가 나는 것 같아요. 이때는 이제 양나라의 불교를 이어받아서 불교 보호 정책으로 일관이 되고 진나라 초대 무대는 양나라 이제 말기에 되면은 전란이 막 일어나는데 이때 파괴된 사찰도 복원을 하고 무차대회도 열고 하는데 이때 또 진나라의 아주 유명한 남학 대사스님 등장을 합니다. 남학 대사라고도 부르는데 이분은 천체종의 제3조가 되는데 법화의 묘리를 터득을 해요. 27살 때 이 묘리를 터득을 해갖고 깨달음을 얻어서 한거가 끝나고 자자할 때 아이고 옛날에 스님들은 뭐 보름에도 되고 석 달만 공부해도 다 도를 통했다는데 나는 어떻게 이렇게 공부가 안 되냐고 내가 막 이렇게 하면서 공부를 챙기고 있는데 한거 끝나면 우리가 자자라는 걸 해요. 이 자자할 때 이 스님이 탁
법화의 묘리를 깨달으면서 다 이제 그 묘공을 꼭 깨달음을 얻게 되는 이런 일인데, 이 스님에 의해서 법화의 깊은 뜻을 이제 논하는 이런 법화경에 가는 것들이 때 이제 이 스님이 대성지광법문이라는 무정삼매법문, 안락행위 등 이와 같은 법화에 관한 깊은 뜻을 논하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스님에 의해서 저술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법화종이 제3조가 되어 있으니만 천태, 지휘, 해원, 길장 이런 스님들은 이 진나라 때 태어나지만은 그 다음에 수나라에 대해서 많은 활약을 하게 됩니다. 남조에서 이런 일이 있을 때 북조에서는 또 불교에 어떤 일들이 있는, 이 남조 불교는 좀 귀족적이에요. 그리고 고답적이고 학술적이고 지배자들의 도움을 받아서 정치에 참여하는 자도 나타났잖아요. 아까 허기재상이라고 이렇게 불리는 스님도 있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북조에서는 패불도 있었는데 남조에는 왕족이나 왕후의 귀족들에 의해서 많은 후원을 받아서 다양한 사찰들이 건립이 되고 불교 연구의 시대라고 칭할 만큼 경론의 연구와 강설 이런 것들이 아주 이렇게 활발하게 되고 있었어요. 이 남쪽 지방은. 그에 반면에 이제 북조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북조에 이제 북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북조는 이 북이라는 나라에서도 이제 불교가 성행하고 교단이 발전을 하고 태조도 불교를 신봉하고 했는데, 이제 태무제 때 446년에서 452년 이 한 6년간의 태무제 때 폐불이 있어요. 이제 불교 탄압이 되겠죠. 이거는 왜냐, 원인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그 옆에 보면은 이건 북이, 여기 앞에 보면은 북방 통일의 이제 사업에 의한 내전전, 이거는 이제 도교하고 불교하고 세력 다툼인 거예요. 이게 발단이 어떻게 되냐면은 개호이 날 때 자만의 사원에 많은 병기를 갖다 넣어두고 일부러 넣어놨어요. 이 도교 측에서 불교 사원에다가 넣어놓고, 이봐라, 너거 이거 무기 이런 거 갖고, 이거 나중에 이제 너거는 이거 반란을 일으키려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재상 최호인데, 이 사람은 신천사도예요. 도교의 창시자인 구경지와 결탁을 해가지고 이 재상과 구경지가 결탁을 해갖고 이제 이런 일을 벌려가지고 북방과 한민족 간에 막 투쟁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국가 재정도 많이 어렵고, 그리고 그 전까지는 불교가 많은 국가의 후원을 받아갖고 사원의 승려도 많고 국가 재정은 어렵고 이러니까는 이제 이거를 갖다가 없애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됐느냐면은, 그런데다가 교단에도 좀 불교 교단도 좀 타락을 한 부분도 있고 좀 교단에도 부패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뭐 불상도 경전에 다 타고 탑도 파괴가 되고 성녀는 환속을 하고 공양을 금지를 시켜요. 그리고 승려도 처벌도 하고 막 이래요. 이때 이렇게 해갖고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이 재상 최호도 죽어버려요. 그리고 태무자가 죽어요. 그리고 이때 구경지도 죽어요. 그렇게 이렇게 하면서 이 난이 끝나게 돼요. 이 난이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문성제는 6년간의 폐불 후에 태무제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불교를 막 불러일으키고 대동의 운광석불 같은 것을 개척을 하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운광석불은 이것도 이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가 됐는데 460년에 담요라는 스님이 과거 5 황제에게 공양하기 위해서 했는데, 이게 어떤 운광석불에 어떤 불은 불 하나에 그냥 불상 하나가 있는 거예요. 운광석불은 이제 5개 굴인데 이렇게 생겨있어요. 이게 바위를 이렇게 바위산에 이렇게 불을 뚫어갖고 했는데 안에 보면 이렇게 불상을 이렇게 조각을 해놨어요. 그리고 요거는 제20불은 그냥 부처님 한 분이 그 집 다 차지하죠. 요게 협시불이 있고, 이거는 북이 5세기 때 지어졌는데 조금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전생의 사건들을 이렇게 조각을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이때 그리고 이제
낙양의 용문석굴도 이렇게 생기는데 낙양의 용문석굴은 이제 494년에 북위의 낙양천도 후 처음으로 되는데 아까 좀 전에 보신 이 운광석굴과 대표적인 북위의 대표적인 동굴인데 이때 이제 북위 조각의 최고봉에 해당이 됩니다. 멀리서 보면 이래요. 이 산이 있으면 이 산의 돌산에다가 바위를 이렇게 구멍을 다 뚫어갖고 안에 굴을 만들고 여기도 굴을 만들었는데 요거는 전경 봉선사동의 전경인데 자세히 보면 이렇게 있어요. 이걸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나한들이 이렇게 있는데 조금 더 가까이 보고 이렇게 스님들 그리고 이제 얼굴을 보는데 이 얼굴은 봉선사도 노선나불 자상은 척천부의 모습을 이렇게 조각을 한 거라고 해요. 여기 가보면 대단합니다. 사람 아까 봤죠? 사람 크기 여기까지밖에 안 나요. 여기 사람 크기가 섰는데 여기까지밖에 안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아까 옆에 있던 옆에 있던 여기 있던 분들을 조금 더 확대를 시켜보면은 이렇게 아주 힘있게 지금 조각이 됐잖아요. 그죠? 그리고 안에 또 연화동 불입상에 보면 위에 연꽃이 이렇게 딱 있어갖고 이렇게 해서 여기도 다 조각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북주에도 폐불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까 이제 남에서는 왕의 호의를 많이 받았다 그랬잖아요. 북주에 가서도 북주에는 북위에서도 폐불이 한번 일어나고 북주에서도 폐불이 한번 일어나는데 원인이 뭐냐면은 북주의 무제가 유학을 좋아하는 유교를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부국 강경책을 강행하기 위해서 국가의 재정이 좀 딸리는 거야. 그래서 이때도 절에 많은 승려들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해갖고 그리고 한족 문화에 대한 아주 강렬한 동경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때 발단이 된 게 한속한 성녀인 위원숭이 폐불에 대한 상소를 올리고 도교의 도교의 스님들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그분들이 도사의 장빈이 이제 서로 이 사람들이 위원숭하고 장빈이 서로 또 이렇게 또 쿵짝쿵짝쿵짝 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그리고 안에 이제 불교 내부에서도 좀 폐단이 있었고 이랬는데 또 유언이 이런 검은 사람이 다음에 왕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이제 또 예언들이 이렇게 막 돌게 되는 거야. 이제 우리 스님들의 옷이 그 당시에 검은색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왕이 안 되겠다. 스님들 옷을 황색으로 다 바꿔라. 이래갖고 중국 스님은 두 가지 색이 가사가 있어요. 참, 우리 같으면 이 색깔이 있어요. 우리는 그냥 회색이 있잖아요. 그 스님들은 황색하고 약간 잿빛 색깔 두 가지가 있는데 본래는 잿빛. 이때 이제 이 임금님이 검은 사람이 다음에 왕이 된다니까 전부 다 옷 바꿔 황색으로 바꿔 입고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이때 바꾸고 이때 이제 이렇게 해갖고 불교뿐만 아니라 이렇게 불교하고 도교하고 막 싸우니까 불교뿐만 아니라 도교도 많이 폐지가 되고 북제를 멸망시킨 뒤에 전면지에는 막 폐불이 계속 일어나고 그리고 스님들을 한속을 다 시켰어요. 한속을 시키고 스님들이 일부는 또 그래도 나는 살아남아서 중도를 끝까지 해야 된다 해갖고 산속으로 도망가서 불교의 맥을 잇는 스님들 있고 한속한 스님들은 어떻게 하느냐 다 군에다가 데려가서 군의를 만들어는 거예요. 이제 국가에 군인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런 일이까지 결과적으로 이제 불교가 거의 없어질 지경에까지 이르는데 이 무제가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선제가 저기 해갖고 다시 불교 좋은 조치를 취하면서 불교가 조금씩 살아나지만 피해가 워낙 커갖고 그 다음 수나라 때 이르기까지는 막 불교가 거진 없었는데 거진 맥만 유지를 하다가 수나라 때 이르러갖고 이제 원상 상태로 복귀가 되기도 했었어요. 그때 이제는 불교 측에서는 막 상소도 올리고 했는데 소도론이라고 해서 노자 도교를 비판하는 소도론이라는 이런 상소도 올리고 북주의 도안 스님 같은 경우는 이교론이라 해갖고 도교보다 불교가 얼마나 우월한가 하는 거를 갖다가 막 이렇게 논술을 펴가지고 불교
임금님께 상소도 올리고 막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면서 북조 불교가 이제 일어나는데 이 두 차례 폐불 정책의 동기는 뭐냐면 정치적이고 경제적인 게 동기가 되었고 주모자는 또 뭐냐면은 불교에 대항하는 도교 신자와 유학자들이 주모자인 거예요. 그리고 북조 불교가 이 말은 뭔 말이냐면은 북조 불교가 전제왕권에 아주 밀착되어 있었다는 것도 보여주고 황제의 부금만으로 불교 교세를 진압할 수 없을 만큼 불교가 북조사에 아주 뿌리를 많이 내리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제 근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북조의 이 폐불 정책은 이제 중국 역사상에서도 아주 큰 일이었고 불교상에 중국 불교에서는 아주 큰 일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좀 남았는데 화장실 좀 갔다고 한 5분 쉬었다 할까요? 네. 네. 자, 바깥에 계신 분 들어오라 그러세요. 5분. 죄송한데 짧은 시간인데 제가 궁금한 거는 우문인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왜 절 보면 암이 있고 절이 있고 정사가 있고 선언이 있고 다 다르다니까 그게 무슨 이유가 있는지 이유 없습니까? 아 그러니까 옛날엔 산은 좀 큰 거, 예. 사부 통도사 안에 있는 작은 절은 암. 그리고 이제 정사는 옛날에 부처님 당시 때 이런 지었던 절을 많이 정사를 하는데 요즘도 그렇게 많이 부르기도 하고 정사. 예. 그리고 또 선원은 예. 수행처를 우리가 보통 선원이라고 하는데 요즘 포교당을 지을 때도 수행과 관련된 포교당을 짓거나 그럴 때는 선원이라고 하죠. 자, 이제 이때가 되면은 이제 말법 사상이 또 등장을 해요. 이 북이 시대에 북조 시대 이때는 말법 사상이 이제 남북조 시대에 드는데 이때 말법 시대가 되면은 불교를 잘 보존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인도에서 스리랑카에서도 불교가 처음으로 경전으로 쓰여질 때는 불교가 이 큰일 났다. 이제 불교가 맥을 더 이상 잊지 못하겠다 할 때 경전이 제작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도 이제 부처님의 남북조 말 때는 수나라에 거쳐서 이렇게 성립이 되는데 당나라로 들어오면서 완전히 이제 일반화가 되는데 이 말법 사상이 이 시기에 등장을 해야 돼요. 등장을 하는데 말법 사상은 뭐냐면은 불교의 시대관인데 정법, 상법, 말법의 세 군데로 나누어서 오탁이라면은 급탁, 견탁, 번뇌탁, 중생탁, 명탁 이런 거는 오탁이나 법이 멸한다는 사상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 이 말법 사상이 유행하는 원인은 뭐냐면은 말세가 되면은 정의나 상의 시안을 밝히는 경전들이라든지 교단이 타락을 해갖고 외부 세력에 이제 박해를 많이 받게 되면서 이러한 사상이 나타나는데 이러한 사상이 말법 사상이 이제 나타나는 경전에는 대집 월장경이라든지 나연 제야사라가 번역한 이런 경전들이 나타나요. 그리고 이때를 대비해서 이제 안 되겠다. 이 부처님의 법을 계속 유지를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해갖고 경전을 이제 만드는데 돌에다가 경전을 새겨요. 우리나라는 팔만대장경은 나무에다가 새겼잖아요. 인도에는 나무 잎에다가 새겼어요. 그러는데 중국은 돌에다가 석굴에다가 새겼는데 여기 말법이라는 것을 세 가지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정법, 상법, 말법 시대로 나누는데 정법 시대는 부처님 당시 때부터 한 500년까지인데 부처님의 가르침과 부처님의 수행이 있으면서 깨달음이 있는 시대를 이렇게 정법이라고 그러고 상법 시대는 정법이 끝난 천년을 이야기하는데 이때는 깨달음은 없고 가르침과 수행만 있다고 해요. 그리고 말법 시대는 중생의 근기가 다 떨어져갖고 수행하는 이는 적고 불법은 더욱 미미하고 쇠퇴해져서 사람들이 도를 닦기보다는
교만과 시비에 막 휩쓸리는 시기인데 이때는 교만 남아있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아 그래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말법 시대 같아요. 아니 아직도 수행도 있고 깨달음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아닌가? 나만 그렇게 생각하나? 아니 이거 큰일 났네. 이거 나중에 이제 수업 끝나고 내가 한 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법 시대를 대비해서 이제 이렇게 돌에다가 석굴이나 이렇게 경전을 조각을 하는데 방산석견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거 운거사에 있는 방산에다가 했는데 이렇게 경전을 14,278개의 돌에 이런 돌이 14,280개라는 거예요. 요게 새겼어요. 경전을 1121부 3,571권의 불교 경전을 돌에다가 생긴 거예요. 수나라 때부터 명나라 말까지 그진 1000년에 걸쳐서 이게 새겼어요. 말법 시대에. 이게 중국에 가면 있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이제 이래야 되는데 이때 이제 말법 도래 사상에 최초로 주장한 사람은 남학해사, 아까 스님 있었죠? 해사 스님이 이제 남학사선 사입 서유품이라는 여기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나중에 이제 대집 월장경에서도 이제 이 이야기를 해요. 이거는 말법 사상이 유행에 관한 내용을 자세하게 적어 나온 건데 이거는 북주 무죄의 폐불 사건보다 한 15년 전에 불교내에서 스님들이 이래가는 안 되겠다. 앞으로 이게 말법에 대한 거 우리가 불교가 타락을 해서 큰일 나겠다 하고 미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보다 더 남학회사 스님이 제일 먼저 주창을 했고 나중에는 이 스님이 쓴 책에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아까 나연제야사 스님이 번역한 대지골장경에 이런 말법 사상에 대한 것이 자세히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때 이제 생겨나는 게 삼계교라는 것이 신행 스님이 이제 주창한 삼계교가 생겨나는데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이 삼계교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아주 획기적인 사상이에요. 이게 왜 없어지는지 지금 알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 정토교가 생겨나는데 말법 시대인 지금은 오직 정토교로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는 칭명령불만이 현실 사회에서 유해한 불교적 실천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제 정토교가 이때가 생겨나요. 이때는 이제 명불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삼계교라는 것은 말법 사상과 오타각세의 제학관에 관해 입각해갖고 지금 필요한 것은 경전 연구하고 강술하여 경전 연구라든지 강술하여 뭐 누가 잘났다 누가 못났다 이것을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니고 그냥 겸허한 자세로 모든 경전을 수용하고 모든 부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이러한 불교적 실천을 보행이라 해가지고 신행 스님이 이 삼계교를 주창을 했는데 사상이 아주 현대에 와서 적용을 해도 아주 훌륭한 사상이고 훌륭한 실천법이다 하는 이런 것들인데 이게 이제 없어져요. 역사적으로 왜 없어졌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남북조의 불교가 끝나고 드디어 이제 수나라가 통일을 하게 됩니다. 수고조가 이제 천하 통일의 대업을 이제 이루고 나서 수나라는 이렇게 생겼어요. 남북조 시대 때 이렇게 있다가 수다 당나라고 말해요. 뭐 수나라나 당나라나 그진 비슷해요. 요게 수나라의 영역이고 당나라는 조금 더 넓게 이렇게 약간 푸른색 있잖아요. 요게 당나라고 수나라가 이렇게 이제 남북으로 갈려져 있던 나라들을 통일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제 천하 통일을 하고 국립종교연구소인 통도관에는 있었는데 이것을 폐지를 해요. 그리고 불사리를 반성하고 사리탑이 이제 이때 건립이 됩니다. 또 중국에서. 그리고 5종과 25종을 설치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25종은 불교 전반에 통달한 25인의 보성으로 우선된 교화단체예요. 종교협의체라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5종이라서 모든 경론의 전문적인 지식의 대표자 해서 대종론, 대론중, 강론중, 강론중, 열반중, 십지중 해갖고 이 5가지 중에 지식의 대표자인 모임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불교를 좀 부흥을 시킵니다. 그리고 또 수나라에 세워진 최초의 사찰인 대흥선사가 건립이 돼요. 또 국가 종교 정책으로 이 절을 이렇게 짓는데 수대에는 보면은 수고조는 천하를 통일해가고 이렇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때 이제 중국의 종파불교라는 것이 생겨요. 이 수나라에. 그 전까지는 불교는 그냥 어떤 것이었어요? 그냥 격의불교를 좀 여다가 격의불교를 좀 극복을 하고 그리고 경전이나 율장이나 이런 논서들이 쭉 오면서 불교 사상을 연구하는 시대였다면 이때 최초에 이제 수나라에 들어서 학파불교가 만들어져요. 어떤 분야냐 하면은 학파라 그러면은 어떤 것이 있겠어요? 유식학, 중간학파, 유식학파 이러한 것들, 뭐 천태학 이러한 것들이 최초의 학파불교가 만들어지다가 이렇게 되는데 여기 천태종이 그리고 수나라에 왔거든. 학파불교가 만들어졌다가 다시 이 학파불교는 나중에 어떻게 종파불교로 만들어지게 돼요. 그리고 수나라 때 이제 만들어진 종파는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천태종, 삼론종, 삼계교 이러한 것들이 만들어지게. 그리고 이때 천태종은 우리 지금 천태지자대사에서 만들어진데 법화경을 최고의 경전으로 삼는 경전 종파고 삼론종은 논설을 중시 여기는 종교인데 종단인데 구마라집에서 길장에 걸쳐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삼론이라고 할 때는 중론, 십이문론, 백론 이러한 것들을 이제 삼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삼계고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보법종이라고 하는데 신행 스님에 의해서 이렇게 추창이 되는 그러한 건데 이러한 종들이 종파가 만들어져요. 이 천태종이라든지 그 다음에 삼론종 그 다음에 삼계교에 관해서는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좀 배웠나요? 안 배웠어요? 삼론종은 좀 전에 천태종은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천태종이 있죠. 이거는 뭐냐면은 이제 천태 법화경을 갖다가 이렇게 자기 소위 경전으로 해서 하는데 이거는 천태 3대부라는 것이 이제 법화현의와 법화문구 마화지간이라는 책이 있는데 이 법화현의는 이론에 관한 거예요. 천태 법화경의 최고의 경전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천태 교회 이론을 말한 거고 법화문구도 이론이고 마하지간은 수행, 실천 수행에 관한 불교의 진리에 관한 것들을 얘기해 놓은 그거라고 보면 돼요. 천태 3대부 가운데 하나라고 보면 되는데 지관이라고 하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거칠지 볼관인데 거칠지는 뭐를 거치느냐 번뇌를 거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산란한 마음을 거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삼매를 형성하는 수행법이고 관이라는 것은 볼관자인데 본다는 말은 이거를 지혜로 해당해 번역을 해도 돼요. 그래서 지관 겸수이라면은 삼매를 담는 것과 지혜를 담는 것을 함께 수행을 해라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지희 스님의 사상적 특색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세요. 이걸 다 너무 자세히 하려니까는 진도가 좀 앞으로 가야 될 게 많고 삼론종 같은 경우도 아까 용수의 중론과 십이문론 그리고 제바다다의 백론 같은 그런 세 가지 논설을 소위경전을 하는 이런 종이에요. 인도의 고성 용수의 중론, 십이문론 그리고 제바의 백론을 주요경전으로 삼아서 승리된 종파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주요 이론은 파사, 현정, 진속, 이재라고 해갖고 여기도 오타가 있더라. 파사 현정에 보면은 파사는 일체 유소득의 사견을 파는 것으로 공임을 보인 것이요. 거기서 무소득, 공인, 중도의 도리가 나타나는 것으로 파사 외에 따라가 아니고 따로
사를 파는 것 외에 따로 현정이 있을 수 없고 파사가 그대로 현정이에요. 파사는 뭐냐면은 삿된 것을 파하고 정의로운 것을 드러내는 것을 파사 현정이라고 그러고 요즘 우리 그냥 일반적으로도 많이 쓰죠, 그죠? 그리고 진속 이제라 해가지고 이거 진제에 관한 속죄와 진제에 관한 것 그리고 팔부중도라고 그래갖고 중도를 8가지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이야기하는 것 이런 거는 나중에 수업 시간에 교리 사상 시간에 배우시기 바랍니다. 이걸 사상까지 하면 너무 많아서 그리고 이제 고급종 아까 이제 신행스님에 의뢰된 그 삼계교에 관한 것들이 이제 이 시대에 유행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당나라로 넘어가게 돼요. 당나라는 이제 중국에서 불교가 가장 융성했던 이 불교에 있어서는 중국 불교의 전성기에 해당이 돼요. 이때 이제 당무대가 나오게 되는데 이때 이제 종파불교가 그 수나라 때는 종파불교가 생겼잖아요. 당나라 때에 와서는 아주 많이 크게 융성을 하게 돼요. 그리고 중국 불교가 학파불교로부터 종파불교를 발전을 촉진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은 이 당나라 시대에서 왔는데 왜 그러냐면은 사원경제가 독립을 하고 교상판석이라는 것이 확립이 됩니다. 교상판석이 뭔지 제가 설명을 드렸나요? 교상판석은 뭐냐 하면은 부처님께서 중국에 불교가 들어오는 게 부처님께서 설하신 순서대로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냥 이스님이 가서 이 지역에 경전 가져오고 이게 가져오니까 각 종파에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부처님이 언제 제일 먼저 무엇을 말씀하셨고 차례대로 말씀하신 것을 표로 만들어야 되겠다 했는데 이게 정해진 것이 없어요. 만약에 이 종에서 천태종에서 만들어서는 천태종의 자기한테 유리하게 이렇게 만들어요. 그럼 천태종에서는 58교를 해갖고 천태종의 교판을 갖다가 만들어내요. 처음에 화엄시, 아엄시, 방등시, 반야시, 법화시 해갖고 법화경을 제일 마지막에 설해서 아주 중요한 경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종에서는 또 다르게 이야기했어요. 근데 이거는 교사판석은 그게 자기네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다고 해갖고 실제로 부처님이 그렇게 설하신 거는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 나름대로 우리 생각에 이러한 순서대로 경전을 설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렇게 이론을 만들어 놓은 것을 교상판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당대에 이런 교상판석 같은 것들이 이제 수당 때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당나라 불교에 와가지고는 이제 현장 스님이 등장을 해요. 현장 스님은 신력의 대표자라고 그랬죠. 아까 구마라집은 구요, 현장 스님은 신력이라고 하는데 이 구마라집 스님은 아주 핵심만 탁 해갖고 깔끔하게 반복되는 거 다 배제하고 내용만 탁 했다는 현장 스님은 반복이 10번 되면 10번 되는 대로 다 번역을 해요. 부처님의 뜻을 그대로 계속 적어야 된다 해가지고. 근데 이때 현장 스님이 등장을 해가지고 많은 역경이 또 이루어지고 당나라 시대의 불교는 어떠냐 하면은 이때 당나라는 국가 이념으로서 유교를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양무제가 불교를 막 이렇게 하려니까 많은 폐단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당나라 불교는 시대적 특징을 보면 초당이라면 당나라가 세워진 618년부터 712년 한 요 정도 기간에는 신흥종파가 많이 불교적인 데에서는 신흥종파가 생기고 불교가 활성화가 돼요. 그리고 이제 중당에 와가지고는 이제 이 당나라 시대는 문맹률이 95%나 96%가 문맹이었대요. 글을 하는 사람이 많이 없었대요. 그런데 이렇게 이론적인 불교 이런 것들이 막 이렇게 되니까는 불교가 이건 너무 학문적으로 되는 거 좀 안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불교 당시에 그냥 신행 위주의 그런 쪽으로 가자 하는 그런 복고주의 운동이 전개가 되고 나중에 만당이라고 하면은 한 800 당나라 이제 말기쯤에 해당이 되는데 이때는 불교 통일운동이 전개가 되면서 선불교가 나는 그러니까 골치 아픈 거 하지 말자. 그냥 참선만 하고 수행만 해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 무슨 복잡한 교학 같은 거 하지 말자.
그냥 선수행해가지고 간단하게 우리에서 하는 그렇게 하면서 그때 나중에는 이제 밀교도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당나라 무종 때도 폐불이 이거는 폐불 중에서도 이때가 가장 심한 폐불이라고 해서 해창의 폐불이라고 하는데 이때도 이제 도교가 불교를 비책을 하고 막 모략을 꾸며요. 그리고 이제 국가재정도 너무 어렵고 사원이 국가에서 그 전에 많이 이렇게 해주니까 사원이 이제 재정이 좀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불교 내부에 부패와 타락도 있고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제 회불이 나는데 이때 뭐 스님들 계행을 안 닦는 스님은 다 환속을 시키고 재산도 몰수를 하고 사찰도 폐사를 만들고 뭐 사찰에 낙양에는 4개만 빼고 다 사찰을 갖다가 없애버렸다 하잖아요. 그리고 사찰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다 몰수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당나라 때 종파불교가 만들어진다 그랬죠. 이때 만들어지는 종파불교가 어떠냐면은 법상종이 만들어지고 화엄종이 만들어지고 정토종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선종이 생기고 나중에 밀교가 이때 전래가 됩니다. 자, 교상판석에 관해서 한번 봐보세요. 여기를 한번 보세요. 모든 불교 경전을 시간 순서나 내용에 따라 배열 정리하고 각 경전의 그룹의 가르침의 깊이와 우효를 연구자 자신의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이게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체계화를 시킨 거예요. 법상종은 삼시교를 해갖고 처음에 제일 처음에 유교 암경을 가르쳤고 두 번째는 반야경, 세 번째는 해신멸경, 광엄경, 부파경 등을 가르쳤다고 하고 또 화엄종에서는 또 달라요. 5교 10종이라고 해서 소선교, 대선교, 종교, 동교, 원교 이렇게 가르쳤다고 하는데 이 교상판석이라는 말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시간의 순서에 따라 자기 나름대로 이 경전이 제일 법화종에서는 이 경전이 제일 먼저 되고 이게 나중에 되는 제일 중요한 경전이다. 화엄종에서는 아니다. 이게 제일 먼저 되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각이 이 종파에서 경전에 부처님이 설하신 순서를 이렇게 나름대로 만들어서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당나라 때 법상종이 생기고 그 다음에 화엄종이 생기고 그 다음에 정토종이 생겼잖아요. 그 화엄종의 교상판석은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거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정토종이 생기는데 이 정토종이 뭐냐면은 아미타불을 신앙하는 종파지요. 그죠? 정토는 어떤 것이 정토예요? 번뇌를 떠나 깨달음의 경지에든 불보살이 사는 청정한 국토를 정토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서방 극락 정토에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죠. 그죠? 이 정토의 기본 경전은 정토 3구경이란 무량수경, 아미타경, 관무량수경 이런 것들이 있고 이 정토교가 생겨난 것도 말법사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말법사상이 후대로 오면서는 복잡한 교리는 싫다. 간단한 게 좋다. 해서 정토종에 나무 아미타불만 치게라. 그만 해도 된다. 그리고 이때 이제 종파가 이런 다른 종파가 쇠퇴할 무렵에 선종이 나타나요. 이때 이제 어떠냐면 선종이라는 것은 인도에서 기원한 선이라는 종교적 실천이 중국에서 전해지는데 이때 이제 당나라 때 이 시작이 돼서 선종이라고 하는 호칭이 생겼는데 선종 이전에도 수행법은 있기는 있었어요. 중국에. 그런데 이제 보리달마를 초조로 하면서 수행의 맥을 자기네들은 이제 이렇게 잡고 있는 거죠. 이조 해가 스님은 이제 팔을 잘라가지고 달마 스님에게 법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스승에 대한 그 법을 구하는 간절한 마음을 그렇게 하고 삼조 승찬 스님의 신신명 같은 건 아주 유명하죠. 그죠? 그 다음에 도신, 홍인, 육조 해능대사 많이 알죠? 홍인 스님의 제자는 해능과 신수가 있었는데 처음에는 신수가 좀 더 유리했어요. 근데 나중에는 결국 홍인 스님이 육조 해능 스님에게 의발을 정하면서 이 법이 해능 스님한테 이어지면서 이 선종의
형성이 되는데 이 해능 스님을 중심으로 한 선종은 남종선, 이 신수 스님을 중심으로 해서 내려오는 선을 북종선이라고 합니다. 북종선은 이 뭐냐면은 점점 닦아 나간다. 정오를 표방을 했고 남종선은 물로 깨닫는다는 돈오를 표방을 하면서 했는데 이 남종선이 나중에 우리나라에 지금 하고 있는 이 남종선이 여기 보세요. 남학해양부터 마조도일 백장해에서 이렇게 5가 7종으로 되는데 백장해 스님은 많이 알죠. 일일 부식이면 일일 부작이라 해갖고 하루 일하지 않으면은 밥도 먹지 말라, 하루 먹지 말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문구가 있는데 이 백장해 스님에 의해서 중국의 백장청규라는 것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달마 선풍의 종지가 기본격이 불임문자, 교회별전, 직지인신, 견성성불이라는 이런 것들이 이 시대에 이제 선을 표방하는 이 우리 기본교의로 우리 조계종단에서도 이것을 기본교의로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서 이제 5가 7종이라는 것이 나타납니다. 이 선종에서 5가는 뭐냐면 위양종, 임재종, 문종, 법안종, 조동종인데 7종은 여기 5가에다가 임재종의 계통인 황룡파와 양기파까지 합해서 이제 5가 7종이라는데 초기의 중국 선법은 뭐냐면은 이런 화두가 아니었어요. 안반을 염하는 것인데 안반이 뭐냐면은 염입출식이라고 그래갖고 호흡을 관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호흡을 관하는 관법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달마수 스님의 이사행론 같은 거라든지 이런 것들 보면은 인도에서 온 불교가 인도 불교를 가지고 왔겠죠. 인도에서 가지고 온 수행법이 어떤 불교를 어떤 수행을 가져왔겠어요. 인도의 수행법을 가져왔을 거잖아요. 그랬는데 이제 이렇게 선종에 이렇게 달마에서부터 2조, 3조, 5조, 6조, 7조까지 쭉 나가다가 이 남정선의 6조 해능 스님의 제자인 남학해양, 마조도일, 백장해 이렇게 쭉 이렇게 가가지고 좀 더 가가지고 나중에 누가 나오느냐 하면은 임재종에 보면은 임재의현이라는 스님이 나와요. 여러분들 교재 173페이지에 보면은 임재의현, 임재종의 대해종고, 임재의현 스님에 의해서 창포된 종파가 임재종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이 임재종의 대해종고라는 스님이 있는데 이 스님은 1089년에서 1163년 동안 이렇게 사셨다고 하는데 이 대종고 스님이 관화선을 처음으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우리가 말하는 화두선이라는 거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행해지는 이 화두선이 이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 달마 스님이 가져온 법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전까지는 그냥 호흡을 관한다든지 이런 다른 수행법이 좀 있었는데 이때 이제 그 시대에 너무 많은 폐단이 많은 거예요. 교학이 너무 발달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교를 입으로만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래가 안 되겠다. 화두를 만드는 거야. 뜰 앞에 산나무니라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는 불성이 있다 했다가 누가 오면 또 없다 했다가 이렇게 도대체 저게 뭔 말인고 의문이 가잖아요. 이거는 불교 교학을 아무리 앞으로 뒤로 막 다 깨고 있어도 맞출 수가 없는 문제예요. 사람들이 입으로만 교의를 하니까는 안 되겠다 해갖고 수행을 해야 되겠다 해갖고 화두라는 것을 만들어내서 그 시대에는 명약이죠. 화두를 딱 하니까는 입으로만 하던 사람이 이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부를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 화두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선종에 이제 아주 이제 발달이 하면서 화두 참고를 함으로써 아니 이제 평등 유일한 경지에 도달하는 선의 경지까지 가자 하면서 이것이 한국에 전래되어서 신라 시대는 구산 서문으로 되고 일본으로 전파되어서 임재종이 성립이 됩니다. 이 임재종. 그래서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표방하는 이 선, 관화선 이거는 임재종에다가 그 맥을 두고 있는 거죠. 그 밑에 이제 조동종 같은 경우는 이제 묵조선인데 묵묵히 이제 자선하면서 자선 성정을 기본으로 하는 건데 요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일본에 가고 조동정을 형성을 하기도 합니다. 그 초기의 선법은 이런 화두를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삼매를 담는 수행이라든지 부처님을 관상하는 반주삼매를 하는 그런 그나 또 들숨날숨 호흡을 바라는 이런 선법이었는데 나중에 보리달마로부터 육조 해능을 거쳐서 쭉 오다가 한참 뒤에 대해종고 선사에 의해서 이 관화선이라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중국에 불교가 성행을 하고 그 시대 때 우리나라의 삼국시대에 해당이 되겠죠. 삼국시대 스님들이 중국에 가서 선법을 배워서 구산선문을 우리 한국에서 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대에 또 밀교가 생겨나요. 내가 역사적으로 볼 때 밀교가 생겨날 때는 불교가 망하는 망조 때 밀교가 많이 생깁니다. 인도도 그렇고 중국도 보면 그래요. 동진 토기 때부터 전래되어 밀교가 당중기 때는 이제 이게 밀교선이 출현함으로 해서 밀교가 아주 승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밀교는 이제 밀교도 여러분 수업 시간에 배우나요? 그는 밀교 경전은 금강정경이라든지 대일경 같은 것들이 있고 현교와 밀교, 현교는 드러난 교고 밀교는 비밀한 교리라는 뜻이죠. 이거 인도 불교할 때 조금 배웠죠, 그죠? 이렇게 이래갖고 드디어 이제 5대 불교 당나라가 말하고 송나라가 생기기까지의 과정에 여러 나라들이 있어요. 이때를 이제 5대라고 하는데 이때는 이제 불교가 또 폐불이 일어나요. 그래서 폐불이 일어날 때는 항상 문제가 뭐냐면 국가 재정이 부족하다. 도교나 유교가 어떻게 했다. 그런데 이때는 후주 세종의 폐불일 때는 도교나 유교에 이렇게 이런 그 관념은 없었어요. 그냥 단순히 국가 재정이 핍박하고 불교가 타락을 하면은 폐불이 되고 이런 일이 생깁니다. 그래서 불상과 불구가 막 붙여주고 주통전 그래서 불상과 불구를 갖다 붙여갖고 주통전이라는 화폐를 만들어요. 부처님을 녹여가지고 이때 5대의 불교는 그리고 5월이라는 나라에서는 이제 다시 이제 불교를 갖다가 좀 더 이렇게 보호를 하고 이제 사찰도 건립도 이렇게 하다가 송나라 때 와서 또 불교가 조금 이제 이어지는데 수나라 당나라 때보다는 조금 못해요. 송나라 때는. 그렇지만 수당의 불교를 계속 유지를 해갖고 하는데 이때는 이제 각 종이 많이 생겼잖아요. 무슨 종 여러 종이 많았잖아요. 아까 그런 종들이 같이 이제 융합을 하면서 교단이라는 것이 발전을 하고 도첩이 이제 생겼는데 도첩이 이제 이게 스님이라고 이렇게 인정해주는 그런 것들인데 이것이 매매가 돼요. 왜냐하면은 스님이 되면은 혜택을 보는 게 있어요. 뭐 세금도 안 내고 국가에 군인으로 가는 거다든지 이런 것들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자의라 그래갖고 가사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사호라 그래갖고 임금님으로 받던 성녀의 칭호 이게 있으면 내가 또 혜택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갖고 사도스님 증거가 하고 불교가 형식적으로 되고 불교가 또 쇠퇴를 하고 막 이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겠다 해갖고 경전도 보급도 하고 불교 사서도 이렇게 출연도 하고 하는데 송대는 수당 때만큼은 불교가 그렇게 융성하지는 못한데 겨우 그 맥을 유지하는 정도다. 그리고 이제 송태조에 와갖고 불교 부흥 정책이 일어나면서 대장경이 인쇄가 돼요. 대장경이 이제 이때 조판을 해가지고 대장경을 만들고 도첩을 발행을 하는데 이때 이제 승로가 스님이 될 때 이제 문서를 발급하고 이게 내가 스님이다 하는 이게 요새로 말하면 승려증이에요. 승려증이 이제 발행이 되고 그러다가 또 회종 때 배불이 또 한번 일어나요. 이거는 보통 이거 불교에서 해불이 일어났을 때는 도교나 유교의 간섭에 의해서 대부분이 일어나요. 그리고 이때는 뭐 천하의 사원이 모두가 도교의 사원으로 되고 경전이 다 소각이 되고 이런 일이 생기고 그러다가 이제 중국에 어떤 일이 생겼느냐 금원이라는 북방민족들이 이민족들이 중국을 지배하는 그런 시대가 와요. 요 나라는 그란족이죠. 그래서 이 그란족도 불교를
수장을 하는데 이때는 밀교가 승행을 해요. 그리고 금나라 여진족이 이제 세운 금나라는 이때는 불전 법당을 설치해 갖고 태종시대는 이럴 때 태종시대 때 사원 이런 거를 많이 이렇게 세우고 부흥을 시키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화엄교학을 아주 중요시 여기고 이때 상교를 융합을 시키고 종룡록이라는 아주 유명한 저서가 있어요. 선정에 관한 책인데 원호 국건선사의 벽암론과 함께 이대 명조로 읽혀지는 이 종룡록이 이때 행수스님에 의해서 지어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원나라가 와요. 몽고 불교는 라마교예요. 라마교. 티베트에서 일어난 불교의 한 종파인데 티베트의 재래 불교와 용합하여 만드는 독특한 밀교적 불교인데 이 라마는 무상사라고 해서 등 높은 승려에 대한 스님에 대한 존칭인데 우리도 그제 라마, 달라이 라마 이렇게 할 때 그 라마가 이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제 원나라의 원불교가 이렇게 융성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청나라, 명나라에 와서도 이제 불교가 이때는 조금 이제 연부를 많이 하는 정토신앙이라든지 선사상들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청나라에 오게 되면은 불교가 선종이 아주 승행을 하지만은 이때 불교 교단에 많은 또 힘이 약해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때 거사불교가 중국에서 막 일어나요. 그리고 이제 불교가 중국 역사에서는 제가 뭐라 그랬죠? 아까 문화혁명 때 많이 없어졌다 그랬죠. 종교가 없어지다가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교재에 보면은 182쪽에 보면은 이 명청 시대 말에 보면은 중국 불교가 이민족의 지배를 받고 연부를 바탕으로 한 서민 불교가 성행을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현대에 와서는 19세기에서는 이제 서구 열강의 세도와 함께 서양에도 종교 분류학도 같이 이렇게 소개가 되면서 중국에서 불교라는 것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해요. 1949년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이후에 시작된 종교 통제는 문화대혁명이 언제 일어났냐면 66년에서 76년간에 걸쳐서 일어나는데 절정에 달해서 중국 불교는 일대 타격을 입고 등소평의 개혁 개방, 중일 수교 이후 일본 불교계와 교류가 이렇게 점점 늘어나면서 중국 불교가 조금씩 회복이 되기 시작해요. 현재는 중국 불교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국 정부의 적극적 지원을 바탕으로 세계 불교는 물론이고 세계 종교의 리더 자리를 하면서 막 전력 질주를 하면서 국가적으로 불교를 좀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불교를 파트너로 삼아서 전 세계적으로 중국의 힘을 좀 이렇게 키워나가려고 중국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중국 불교 여기까지인데 올 양이 좀 많죠? 네. 많이 들었죠? 그렇지만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중국 불교가 언제 들어왔느냐? 후한 시대에 들어왔는데 이때 중국에 들어온 불교는 격이불교였다. 격이불교였다가 그래서 많은 역정성들이 도래하면서 중국에 많은 불경이 번역이 되고 많은 걸출한 번역가들이 나오는데 구마라집과 현장과 같은 스님들이 있었는데 현장 스님 이전은 구역, 현장 스님 이후는 신역이라 한다. 그리고 경전들이 많이 번역이 되고 그 다음에 불교 사상이 연구가 되다가 그래서 격이 불교를 좀 넘어서다가 종합파 불교가 생겨난다. 그죠? 유식학파, 중간학파 이런 식으로 학파 불교가 생겨나다가 수당시대에 가서 어떻게 종파불교가 생겨나다가 종파불교가 융성을 하고 그 종파불교는 화암종, 법화, 천태종 여러 가지 종이 있는데 그때 선종이라는 것이 생겨난다. 당나라 때 그죠? 선종이 생겨나는데 선종은 보리달마로부터 해서 1조, 2조, 3조, 2조, 6조 해능까지 가다가 6조 해능하고 신수에 의해서 북종선과 남종선으로 갈라지는데 우리가 하고 있는 거는 해능스님의 그 종을 따라서 지금 임재종은 그게 당시 생겨난 오가 7종
나중에 그 임재종의 대종거선사가 나오면서 관하선이라는 것이 생겨나서 지금까지 수행이 이어져 오는데 중국에서는 이 수행이 끊어졌어요. 맥이 끊어져서 불교의 맥이 문화혁명으로 완전히 종교는 없어지고 다시 일본과 한국에서 그 불교를 다시 받아들이고 지금은 중국에서 국가적으로 전 세계 남방국가에 불교국가에 돈을 줘갖고 보내요. 보내가지고 불교를 수행을 익혀오라고 해요. 그래서 불교를 지금 국가적인 차원에서 이래 중국이라는 나라가 동서남북으로 있으면 국가에서 동서남북에다가 국가적으로 큰 불사를 해요. 어마무시한 불사를 하고 있어요. 국가적인 불사를 해서 불교를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종교가 있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리고 종교는 지금 현재는 국가에서 통제하는 관리같이 국가에서 이렇게 스님을 이렇게 공무원같이 이렇게 해가지고 그 주지도 발령도 하고 해서 지금 그렇게 되고 있고 또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불교들이 있는 것이 지금 현재의 중국 불교입니다. 이제 이해가 조금 되셨습니까? 자, 이걸로 오늘 마무리를 하고